4. 일요일 아침 바닷가 마을에 교회 종이 울려 퍼지면 상류층 사람들과 그들의 정부들이 다시 개츠비의 저택으로 몰려와 잔디밭 위를 경쾌하게 돌아다녔다. 그 사람 밀주업자잖아요. 젊은 여자들이 개츠비의 칵테일바와 꽃밭 사이를 거닐며 말했다. 예전에 그가 본 힌덴부르크의 조카이자 악마와 육촌 사이라는 걸 알아낸 남자를 죽인 적도 있대요. 자기, 나한테 장미 한 송이 꺾어줄래요? 그리고 저쪽 크리스탈 잔에다 마지막으로 한 방울만 따라줘요. 언젠가 나는 그의 이름 개츠비의 집에 떠나던 사람들 이름을 기차 시간표 여백에 적어 놓았다. 시간표 상단에는 1922년 7월 5일 현행 운행 일정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는데 지금은 접힌 부분이 해질 만큼 낡았지만 여전히 빛바랜 이름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개츠비의 환대를 받았으면서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난해하게 찬사를 보낸 사람들에 대해 내가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인상을 줄 것이다. 당시 이스트 에그에서는 체스트 베크 부부와 리치 부부, 내가 예일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내던 번슨이라는 남자, 그리고 지난 여름 메인주에서 물에 빠져 죽은 웹스터 치벳 박사가 참석했다. 혼힘 부부, 윌리 볼테어 부부, 늘 한쪽 구석에 모여 있다가 누구든 가까이 다가오면 염소처럼 코를 벌렁거리던 블랙벅 일가도 있었다. 이스메이 부부와 크리스티 부부, 그리고 사람들 말로는 어느새 겨울 오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가 솜처럼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에드거 미버도 있었다. 클래런스 엔다이브도 이스트 에그 출신으로 기억한다. 그는 딱 한 번 참석했는데 흰색 니크보크 반바지 차림으로 와서 에티라는 어떤 건달과 정원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롱아일랜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치들 부부와 슈레드 부부, 조지아주의 스토누얼 잭슨 에이브런 부부, 피시가드 부부, 그리고 리플리 스넬 부부가 참석했다. 스넬은 교도소에 들어가기 사흘 전에 그곳에 와서 술을 지인탕 마시고 자갈길 진입로에 뻗어 있다가 율리시즈 스웨트 부인의 자동차에 오른손이 깔렸다. 댄시 부부도 왔고 예수는 좋게 넘은 화이트 베이스, 모리스 헬링크, 해무헤드 부부, 담배 수입업자인 벨루가와 그의 여자들도 왔다. 웨스트 에그에서는 폴 부부와 멀레드 부부, 세실 로버과 세실 션, 주 상원의원 굴리, 필림스와 엑셀런스를 경영하는 뉴턴 오키드, 에크 호스트와 클라이드 코온, 돈 슈워츠, 아스 메카티가 참석했는데 모두들 영화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캐틀립 부부와 멤버거 부부, 훗날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그 멀두운의 형제인 얼 멀두운도 참석했다. 공연기획자 다 폰타노, 에드 리그르스와 제임스 B. 페리, 더종 부부와 어니스트 릴리도 왔다. 이들은 도박을 하러 왔으며 페리시 정원을 한 바퀴 어슬렁거리면 그건 그의 주머니가 탈탈 털렸으니 다음날 연합철도 주가가 이익이 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클립 스프링어라는 남자는 상당히 자주 왔고 또 아주 오래 머물면서 하숙생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에게 집이 있긴 했는지 의심스럽다. 영국 쪽 사람들로는 거저 와이스, 호레이스 오드너번, 레스트 마이어, 조지 덕위더, 프랜시스 볼이 왔다. 뉴욕에서는 크롬 부부, 베키슨 부부, 데니크 부부, 러셀 베티, 크리건 부부, 갤러 부부, 듀어 부부, 스클리 부부, 벨츠와 스무크 부부, 지금은 이혼한 젊은 퀸 부부, 타임스퀘어에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헨리 팔메토가 왔다. 베니 맥클리어해는 항상 젊은 여자 넷을 데리고 나타났다. 늘 전혀 다른 여자들이었지만 서로 어찌나 비슷하게 생겼던지 분명히 전에도 왔던 여자들 같았다. 그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제클린이라든가 아니면 컨수엘레나 글로리아, 주디, 준 같은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성은 꽃과 달 이름처럼 음악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엄청난 자본가들의 성처럼 아주 근엄해서 좀 더 캐물었으면 자기들이 바로 그 자본가들의 사촌이라고 실토할 것만 같았다. 이들 외에도 포스티나 오브라이언이 적어도 한 번씩은 왔고 베데크가의 딸들, 전쟁 때 총에 맞아 코가 박살난 젊은 부로
올브록스 버거시와 그의 약혼녀 헤이거 양, 아디트 피츠피터스, 한때 미국 제향군인회 회장을 지낸 주이트 씨, 자신의 운전기사라는 남자와 함께 온 클로디어 힙 양, 그리고 어느 나라 왕자라는데 우리는 공작이라고 불렀던 남자도 있었는데 그땐 이름을 알았지만 지금은 잊어버렸다. 이 모든 사람이 그해 여름 개츠비의 저택에 왔다. 7월 하순 어느 날 아침 9시에 개츠비는 그의 화려한 차를 몰고 내 집 앞 울퉁불퉁한 진입로를 들컹거리며 올라와 세 가지 음을 내는 경적을 연달아 울려댔다. 나는 그의 파티에 2번 참석했고 그의 수상 비행기를 탄 적도 있으며 급히 초대받아 그의 저택 해변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나하고 점심 같이 합시다. 내 차로 같이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는 미국인 특유의 민첩한 동작으로 자신의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의 이런 동작은 그가 젊은 시절 무거운 걸 들어 올린 적이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이따금 긴장되는 게임을 할 때 드러내는 어설픈 우아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의 이런 특성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잠시도 차분하지 못했다. 항상 발로 무언가를 툭툭 건드리거나 초조한 듯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근사하지 않나요, 친구? 그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 전에 이 차 본 적이 있던가요? 본 적이 있었다. 모두가 이 차를 보았다. 짙은 크림색의 니켈 장식이 번쩍거렸고 괴물처럼 기다란 차체 안에는 근사한 모자 상자, 음식 상자, 도구 상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자태를 뽐냈다. 앞유리는 햇빛에 반사되어 미로처럼 복잡한 무늬들이 청청이 언덕 모양을 이루었다. 우리는 여러 겹의 앞유리를 마주하고 온실 같은 자동차의 녹색 가죽 시트에 앉아 시내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그와 5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에게 이렇다 할 대화 소재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막연히 그가 아주 대단한 인물일 거라는 내 첫인상은 차츰 희미해졌고 이제는 그저 동네의 근사한 여관집 주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당황스럽게도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웨스트에그 빌리지에 도착하기 전에 개츠비는 고상하게 늘어놓던 말들을 대충 얼부무리더니 카라멜색 양복 바지의 무릎을 우물쭈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친구. 그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약간 난처해져 질문에 적절한 답으로 대충 둘러댔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줄까 해요.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떠드는 소리에 당신이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 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자신을 둘러싼 기괴한 비난들이 대화를 얼마나 흥미롭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맹세코 진실만 말하지요. 그는 신의 징벌이 대기하고 있기라도 하듯 갑자기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말했다. 나는 중서부 출신으로 어느 부유한 집안 아들이에요. 지금은 모두 돌아가시고 없지요.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교육은 옥스퍼드에서 받았어요. 집안 대대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집안 전통이지요. 그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다. 그제야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조던 베이커가 믿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교육은 옥스퍼드에서 받았다는 말을 삼키듯 혹은 목에 걸린 듯 서둘러 끝내버렸는데 마치 예전에 그 말 때문에 무슨 골치 아픈 일이라도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의혹이 들자 그가 하는 말들이 하나도 고지 들리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조금은 음흉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중서부 어디 출신입니까? 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요. 그렇군요. 가족이 모두 죽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갑작스러운 가문의 절멸에 대한 기억에 아직도 몹시 괴롭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잠옷 침통했다. 나는 잠시 그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를 한번 흘끗 보고 나서 그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로 나는 파리, 베니스, 로마 등 유럽 각지의 수도를 떠돌며 인도의 젊은 왕자처럼 살았어요. 주로 루비 같은 보석을 수집하고 커다란 짐승을 사냥하고 그림도 조금 그리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오래전 내게 일어난 크나큰 슬픔을 잊기 위해 애쓰면서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이런 달고 달아 너덜거리는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에 터번을 두른 인형이 호랑이 한 마리를 쫓기 위해 구멍마다 톱밥을 흘려가며 온 볼루뇨 숲을 헤매는 그 이미지만 떠오를 뿐이었다.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친구. 나에겐 차라리 커다란 구원이었달까요?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내 목숨은 마치 영원히 죽지 않는 마부에 걸린 것 같더군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중위로 임관했어요. 아르곤 숲 전투에서 기관총 부대를 이끌었는데 너무 앞으로 진군한 바람에 뒤따르던 보병대와 반마일이나 격차가 벌어져서 보병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우리는 이틀 낮밤을 꼬박 그곳에 머물렀어요. 군인 130명이 루이스식 경기관총 16자루를 갖고 말이에요. 마침내 보병이 왔을 때 보니 수많은 시체더미 사이에 독일 사단 휘장 3개가 있더군요. 나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모든 연합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심지어 몬테네그로에서도 말이에요. 네, 아드리아해에 있는 그 작은 몬테네그로 말이에요. 작은 몬테네그로. 이 말을 할 때 그는 목충을 돋우었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마치 몬테네그로의 굴곡진 역사를 이해하고 있으며 몬테네그로 국민의 용감한 투쟁에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또한 몬테네그로의 국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이 같은 찬사의 표시를 전한 것에 깊이 감사한다는 미소였다. 그의 미소에 매료되어 내 불신은 어느새 저 밑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10권 정도의 잡지를 급하게 훑어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리본에 매달린 금속 조각 하나를 꺼내면서 내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그건 진짜처럼 보였다. 오르데리 디 다닐로, 몬테네그로, 니콜라스 렉스. 이건 다닐로 훈장을 말하는 거랍니다. 몬테네그로, 니콜라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라는 글자가 금속 가장자리를 빙 돌아 새겨져 있었다. 뒤집어 봐요. 제이 개츠비 소령, 혁혁한 무공을 취하하며. 나는 뒤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다.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옥스퍼드 시절을 기념하기 위한 거지요. 트리니티 대학 정원에서 찍은 겁니다. 내 왼쪽에 있는 남자가 지금의 돈가스트 백작이에요. 사진에는 블레이즈 차림의 젊은 남자 6명이 아치형 입구에 어정쩡하게 서 있고 그 뒤로 다수의 첨탑들이 보였다. 그 속의 개츠비는 지금보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 더 젊어 보였으며 한 손에 크리켓 배트를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진짜였던 것이다. 내 눈에는 이제 베니스 대운하에 있는 그의 대저택에 걸린 타오르는 듯한 호랑이 가죽들이 보였다. 그가 루비가 가득 담긴 상자를 열어 그 강렬한 진홍빛으로 상처 입은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기념품들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그저 그런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길 바랐거든요. 알다시피 나는 지난날의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낯선 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에 듣게 될 거예요. 점심 식사 때 말입니까? 아니요, 오후에요. 당신이 이따가 베이크 양과 차를 마시러 가기로 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베이크 양을 사랑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친구.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도 베이크 양이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이 문제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흥미는커녕 짜증이 났다. 나는 제이 개츠비 씨에 대해 상의하려고 조던에게 차를 마시자고 청한 게 아니었다. 그가 하려는 부탁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러자 나는 사람들이 덕시걸거리는 그의 정원에 발을 들인 걸 잠시 후회했다. 그는 더 이상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 뉴욕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자세를 바로잡았다. 우리는 붉은 띠를 두른 외항선이 어렴풋이 보이는 포트 루스벨트를 지나 자갈 깔린 빈민가를 따라 빠르게 차를 몰았다. 그 빈민가에는 빛바른 금박으로 장식한 1900년대식 음침한 술집들이 즐비했는데
이런 곳이 아직도 사람이 떠나들었다. 이윽고 양옆으로 제의 골짜기가 펼쳐졌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 윌슨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정비소 펌프를 힘차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자동차 팬들을 날개처럼 펼치고 헤드라이트 불빛을 흩불리며 아스토리아 시내를 절반쯤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절반까지만 가서 차를 세운 이유는 고가철도 기둥 사이를 꾸불꾸불 달리고 있을 때 타타타 하는 귀에 익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미친 듯이 흥분한 경찰이 우리 옆으로 따라붙었기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친구. 개츠비가 경찰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었다. 개츠비는 지갑에서 하얀 카드를 꺼내더니 경찰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좋습니다. 경찰은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인사했다. 다음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개츠비 씨, 실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옥스포드 시절 사진인가요? 전에 경찰서장의 부탁을 들어준 일이 있는데 그 뒤로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요. 거대한 다리 위에서는 햇살이 대들보 사이로 흘러들어와 지나가는 자동차 위에서 끊임없이 어른거렸고 강 건너 도시에는 냄새나지 않는 돈으로 소망을 담아 지은 하얀 각설탕 같은 건물들이 겹겹이 솟아올라 있었다. 퀸스보로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언제나 처음 보는 도시처럼 새로웠고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열정적인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꽃으로 수북이 장식한 연구차가 죽은 이를 싣고 우리 앞을 지나갔고 그 뒤로 블라인드를 내민 마차 2대와 친구들을 태운 비교적 덜 침울한 마차 1대가 지나갔다. 친구들은 남동부 유럽인 특유의 짧은 윗입술과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내다보았고 나는 이들이 우울한 휴일에 개츠비의 화려한 자동차를 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블랙웰 섬을 지날 때 리무진 1대가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운전기사는 백인이었고 뒤에 탄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 한껏 멋을 부린 흑인 3명으로 남자 2과 여자 1였다. 그들이 오만한 경쟁심으로 우리를 향해 계란 노른자와 같은 누나를 굴리자 나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다리를 건너왔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군. 나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심지어 개츠비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해도 딱히 놀랄 일이 아니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후였다.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는 42번가 지하에서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개츠비를 만나기로 했다. 나는 바깥거리의 환한 빛에 눈을 깜빡이다가 대기실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개츠비를 어선풀에 알아보았다. 캐러웨이 씨, 이쪽은 내 친구 올프심이에요. 키가 작고 코가 납작한 유대인이 커다란 머리를 치켜들고 나를 보았는데 양쪽 콧구멍에 코털이 무성했고 가나다란 코털 2개가 밖으로 비어져 나왔다. 잠시 후에야 그의 암흑 속에서 그의 작은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한번 쳐다봤지. 울프짐 씨가 열심히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뭘 말입니까? 내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가 내 손을 내려놓고 코를 심하게 실룩거리며 개츠비를 가리킨 것으로 보아 그는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츠프한테 그 돈을 주면서 말했지. 좋아, 가츠프. 그 자식이 입을 다무기 전까지는 한 푼도 주지 마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즉시 입을 다물더군. 개츠비는 우리 2 사람의 팔을 하나씩 잡고 음식점 안으로 향했고 그러자 울프심 씨는 막 꺼내려던 말을 삼키고 목류병 환자처럼 얼이 빠져버렸다. 하이볼로 드시겠습니까? 지배인이 물었다. 음식점이 근사하군. 울프심 씨가 천장에 장식된 장로교 요정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난 길 건너가 더 좋아. 그러지, 하이볼로 줘. 개츠비는 주문을 마치고 울프심 씨에게 고개를 돌렸다. 건너편 집은 너무 더워요. 덥고 좁지. 맞아. 울프심 씨가 말했다. 하지만 추억이 많잖아. 어느 집 말씀입니까? 내가 물었다. 옛날 메트로폴 말이에요. 옛날 메트로폴. 울프심 씨가 침울하게 곱씹었다. 죽은 사람과 떠난 사람의 얼굴로 가득한 곳이지. 지금은 영원히 가버린 친구들로 가득한 곳. 난 그놈들이 거기에서 로지 로젠탈에게 총을 쏜 그날 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테이블에는 우리 6명이 있었고
로지는 저녁 내내 엄청나게 먹고 마셨지. 그의 아침이 다 된 시간에 웨이트가 이상한 표정으로 그에게 와서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보자고 했다는 거야. 로지가 알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기에 내가 그를 의자에 주저앉혔어. 할 말 있으면 그 자식들을 이리 들어오라고 해, 로지. 넌 절대로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돼. 그때가 새벽 4시였어. 블라인드를 올리면 밖이 밝아오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갔나요?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가다 말다. 올프짐 씨의 코가 붕괴한 듯 나를 향해 벌름이었다. 그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그러더군. 웨이프한테 내 커피 치우지 말라고 해. 그러고는 보도를 걸어 나갔고 그 자식들은 그의 불룩한 배에다 총을 3발 갈기고는 차를 타고 달아났지. 그중 4시 전기 의자에서 사형되었지요. 내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5시야, 백까지. 그의 콧구멍이 관심을 보이며 나에게로 향했다. 사업 건수를 찾고 있다면서? 잇따라 두 발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개츠비가 나를 대신해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가 외쳤다.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올프짐 씨는 실망한 것 같았다. 이쪽은 그냥 친구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신뢰가 많아서 올프짐 씨가 말했다. 사람을 착하게 쏘이다. 육즙이 흐르는 다진 고기 요리가 나오자 올프짐 씨는 옛날 메트로폴에 대한 감상을 던져버리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는 와중에도 눈으로는 천천히 상대방을 두리번거렸고 몸을 돌려 완벽하게 반운을 그리면서 바로 뒤에 앉은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아마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앉은 식탁 밑도 슬쩍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이봐요 친구. 개츠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침에 차에서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았는지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 나는 그의 미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난 비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꾸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모든 일을 베이크 양을 통해 처리하려는 겁니까? 비밀이라니 당치 않아요. 그가 힘주어 말했다. 아시다시피 베이크 양은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예요.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뻘떡 일어나더니 나와 울프심 씨를 테이블에 남겨두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전화하러 가는 거요. 울프심 씨가 눈으로 그를 쫓으며 말했다. 좋은 친구예요. 안 그랬어? 잘생긴 외모에 완벽한 신사지요. 네. 그는 오그스퍼드 출신이요. 네. 영국 오그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오그스퍼드 대학 알아요? 들어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라고. 개츠비를 안 지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10년 됐어요. 그가 만족스러운 투로 대답했다. 운 좋게도 전쟁 직후에 만났으니까 1시간가량 이야기해보니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란 걸 알겠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에 데리고 가면 어머니하고 여동생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인걸 하고 말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커프스 단추를 보고 있군. 그땐 그의 커프스 단추를 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듣고는 그쪽으로 눈길이 갔다.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이보리색 단추였다. 사람 어금니로 만든 최상품 제품이요. 그가 말했다. 그렇군요. 나는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디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쪽 소매를 외투 속으로 쏙 집어넣었다. 개츠비는 여자에 대해 아주 신중해요. 친구 마누라나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시.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상대가 돌아와 자리에 앉자 울프심 씨는 자신의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잘 먹었어? 그가 말했다. 너무 오래 뭉개고 있다고 미움받기 전에 이만 두 젊은 양반들하고는 헤어져야지. 급할 거 없잖아요, 마이어. 개츠비가 근성으로 말했다. 올프심 씨는 축복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한 손을 들어 올렸다. 호의는 고맙지만 난 당신들하고 세대가 다르잖아. 그가 근엄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앉아서 더 이야기를 나누다 오라고 스포츠, 여자, 그리고 그는 단어를 상상해보라는 듯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 보였다. 50살이나 먹고 주책 없이 당신들 입에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가 악수를 하고 돌아설 때
그의 비극적인 코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혹시 그가 불쾌하게 여길 만한 말을 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가끔 저렇게 굉장히 감상적이 될 때가 있어요. 개츠비가 말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감상적인 날이죠. 뉴욕에서는 상당한 괴짜로 통해요. 브로드웨이에 살죠. 그런데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인가요? 아니요. 그럼 치과의사예요? 마이어 올퍼심이에요? 마이어 올퍼심이요? 천만에요. 또 박사예요. 개츠비는 잠시 망설인 다음 차갑게 덧붙였다. 그가 바로 1919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조직했다고요? 내가 반복해서 물었다. 조작이라니. 세계 선수권 대회를 조작한 사람이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조작했다고요? 내가 반복해서 물었다. 조작이라니 충격이었다. 물론 나는 1919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조작됐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당시 그 일에 대해 생각했더라도 그건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겠거니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얽히고 설켜 그렇게 된 거라니 여기고 넘겼을 것이다. 한 사람이 5천만 명의 신뢰를 갖고 놀 줄은 금고를 폭파하는 절도범처럼 한 가지 목적에 매달려 그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다 그런 짓을 하게 된 겁니까? 잠시 후에 내가 물었다. 그냥 기회를 잡은 거지요.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는 잡히지 않아요, 친구.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점심은 내가 사겠다고 고집했다. 웨이트가 그 스름돈을 가지고 왔을 때 혼잡한 실내 너머로 얼핏 톰 뷰캐넌의 모습이 보였다. 잠깐 나하고 같이 가요. 내가 말했다. 인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톰은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쪽으로 대여섯 걸음 다가왔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가 흥분해서 따져 물었다. 너한테 연락이 통 없다고 데이지가 잔뜩 화가 나 있단 말이야. 이쪽은 개츠비 씨, 이쪽은 뷰캐넌 씨.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누었는데 개츠비 얼굴 위로 불편한 표정이 그에게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난처해하는 듯한 표정이 지나갔다. 그나저나 어떻게 지냈어? 톰이 내 근황을 다그쳐 물었다. 어떻게 인문대까지 식사를 다 하러 온 거야? 개츠비 씨와 함께 점심 먹으러 왔어. 나는 개츠비 씨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어느새 그는 자리를 뜨고 없었다. 1917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관로 소개. 그날 오후 조던 베이커는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말했다. 나는 보도와 잔디밭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거닐고 있었어요. 잔디밭을 걸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았어요. 밑창에 고무가 오돌도돌 박힌 영국제 신발을 신고 있어서 북신한 땅에 쏙쏙 박혔거든요. 새로 산 격자무늬 치마도 입었어요. 바람이 불며 치마가 살짝 날렸는데 그럴 때면 집집마다 걸려있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깃발들이 팽팽하게 펼쳐지면서 못마땅하다는 듯 탓탓탓탓 하고 소리를 냈죠. 가장 큰 깃발과 가장 넓은 잔디밭을 소유한 집이 데이지 페퍼의 집이었어요. 데이지가 나보다 2살이 많으니까 그때 막 18살이 되었을 거예요. 루이빌에 사는 젊은 여자들을 통틀어 단연코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작고 하얀 로드스터 자동차를 몰고 다녔죠. 테일러 기지의 젊은 장교들이 그날 밤 데이지를 독차지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열렬히 졸라대는 바람에 데이지의 집은 하루 종일 전화가 불이 났어요. 1시간만이라도 만나줘요. 그날 아침 데이지의 집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데이지의 흰색 로드스터가 연석 옆에 세워져 있었고 데이지는 처음 보는 어떤 중이와 함께 그 안에 타고 있더군요. 둘은 서로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서 데이지는 내가 5피트 앞으로 다가갈 때까지도 날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녕 조던 뜻밖의 데이지가 나를 불렀어요. 이쪽으로 좀 와줘. 데이지가 나하고 이야기하길 원한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 데이지를 가장 흠모했거든요. 데이지는 나에게 적십자에 붕대 만들러 갈 거냐고 묻더군요. 난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갈 수가 없으니 그렇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데이지가 말을 하는 동안 장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시선으로 말이에요. 제겐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보여서 이후로도 그 일이 기억나더군요. 그 사람이 바로 제이 개츠비였어요. 그 후 4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롱아일랜드에서 만났을 때도 같은 사람인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때가 1917년이었어요. 이듬해 난 남자친구도 몇몇 사귀고 대회도 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연애를 하면 꼭 자기보다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느 겨울밤 해외로 파병 가는 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뉴욕에 가려고 짐을 싸다가 어머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사실상 뉴욕에 못 가게 되자 몇 주 동안 가족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이후로 더 이상 군인들과 어울리는 일은 없었는데 대신 절대로 군대에 갈 수 없는 평발이나 근시인 젊은 남자들하고 시내에서 가끔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다음에 가을이 되자 데이지는 다시 예전처럼 명랑해졌어요. 휴전 이후에 사교계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후에 아마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하고 약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6월에 시카고의 톰 뷰캐넌과 결혼했지요. 지금까지 루이빌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톰은 기차의 전용 객실 4개에 100명의 하객을 싣고 왔고 밀바우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렸어요. 결혼식 전날엔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고요. 난 신부 들러리를 썼어요. 피로연 30분 전에 데이지 방에 갔더니 데이지가 꽃무늬로 수놓은 드레스를 입은 채 6월 여름밤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한 손에는 독한 백포도주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편지 한 통을 쥐고 말이에요. 날 축하해줘. 데이지가 중얼거렸어요. 술은 처음 마셔보는데 와 기분 정말 끝내준다. 무슨 일이야 데이지? 정말이지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취한 여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거. 데이지는 침대 위에 올려놓은 휴지통 속을 손으로 뒤지더니 그 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무나 갖겠다는 사람한테 줘버려. 그리고 사람들한테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해. 말하라고. 데이지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데이지는 울기 시작했어요. 자꾸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데이지 어머니의 한의를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문을 잠근 다음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 안에 데이지를 집어넣었어요. 데이지는 손에서 편지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손에 쥔 채 욕조 안에 들어가 물에 젖은 편지를 손으로 꼭 짜서 공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는 편지가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흩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제가 그걸 비누 받침에 놓아두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우리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암모니아수 냄새를 맡게 하고 이마에 얼음을 얹은 다음 다시 드레스를 입혔어요. 30분쯤 있다가 우리가 방을 나왔을 때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렇게 그 일은 끝났어요. 다음날 5시에 데이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톰 부캐넌과 결혼식을 올렸고 남태평양으로 3개월 동안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이 돌아온 뒤에 센터바브라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푹 빠진 여자는 처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잠시라도 방을 비우면 데이지는 불안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톰은 어딜 간 거야? 그러고는 문 앞에 그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아주 넉넉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데이지는 자기 무릎 위에 톰의 머리를 누이고 몇 시간씩 모래 위에 앉아 있곤 했어요. 손가락으로 톰의 눈 주위를 어루만지면서 지그시 그를 바라보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보이더군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꽤나 감동적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을 빼앗겨 조용히 웃음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8월에 그 일이 생겼어요. 내가 센타바바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톰이 벤투라 가두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의 차 앞바퀴가 튕겨져 나간 거예요. 같이 있던 여자도 신문에 나왔어요. 팔이 부러졌거든요. 센트바바라 호텔 객실 청소부였어요. 이듬해 4월에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그들은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지냈어요. 저는 봄에 한번 칸에서 그를 만났고 나중에 도빌에서 또 한 번 만났어요. 이후 그들은 시카고에 돌아와 정착했어요. 알다시피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좋았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젊고 돈 많고 제멋대로인 난잡한 인간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데이지의 평판은 완벽하게 좋았어요.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술꾼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말을 조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은 때를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지도 상관하지도 않잖아요. 데이지는 바람 같은 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지요. 그러다가 6주 전쯤에 데이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츠비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신한테 물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웨스트 에그에 사는 개츠비를 아느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가고 난 후에 데이지는 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나를 깨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개츠비를 말하는 거야? 내가 잠결에 그에 대해 설명하자 데이지는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자기가 한때 알던 남자가 분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야 난 예전에 데이지의 흰색 자동차에 타고 있던 그 장교와 이 개츠비를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조던 베이커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건 우리가 플라자 호텔을 나선 지 30분이 지난 뒤였다. 우리는 2인승 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지나고 있었다. 영화 배우들이 사는 웨스트 50번가의 고층 아파트 뒤로 해가 졌고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풀밭의 귀뚜라미 소리처럼 하나로 합쳐져 뜨거운 석양을 뚫고 높이 솟아올랐다. 나는 아라비아의 족장, 그대의 사랑은 나의 것, 그대가 잠든 밤에 그대의 천막 속으로 기어 들어가리. 희한한 우연이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개츠비가 그 집을 왜 샀겠어요? 마을 건너편에 데이지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의 그날 밤에 그가 간절하게 바라보았던 건 단지 별들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가 아무런 목적 없이 화려하기만 한 자궁 속에서 갑자기 벗어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조던이 계속해서 말했다. 어느 날 오후에 당신이 데이지를 당신 집에 초대해서 그 자리에 자기도 불러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토록 겸손한 요구라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5년을 기다려 저택을 샀고 그곳에서 뜨내긴 나방들에게 별빛을 나누어 주었다. 순전히 어느 오후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정원에 한번 들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 하찮은 부탁을 하려고 나에게 그간의 시시콜콜한 사연을 들려준 건가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사실 그는 이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언가 끄림직한 데가 있었다. 그런데 왜 당신한테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요? 그는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런데 당신 집이 바로 옆집이잖아요. 아, 그는 데이지가 한 번쯤은 자기 파티에 들릴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조던이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데이지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데이지를 아느냐고 무심한 척 묻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찾아낸 사람이 나였어요. 댄스 파티 때 사람을 보내 나를 불렀던 그날 밤에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고심하며 이 일을 계획했는지 당신도 들었어야 해요. 당연히 나는 뉴욕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적시 제안했지요. 그랬더니 그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이상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데이지를 바로 옆집에서 보고 싶단 말입니다. 당신이 톰과 각별한 친구 사이라고 말했더니 그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려 들었어요. 혹시나 데이지의 이름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몇 년 동안 시카고 신문을 구독했다면서 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날이 어두워졌다. 마차가 작은 다리 아래로 내려갈 때 나는 조던의 황금빛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그 순간 데이지와 개츠비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이 청결하고 냉정하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세상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 품에서 경쾌하게 몸을 기대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통 머리를 가득 메웠다. 흥분에 취한 내 귓가에 어떤 글귀가 울리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쁜 사람과 지친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데이지의 삶에도 뭔가 즐거운 일이 필요해요. 조던이 내게 속삭였다. 데이지가 개츠비를 보고 싶어 할까요? 데이지가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돼요. 개츠비는 데이지가 모르길 바라니까요.
당신은 그냥 데이지에게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장벽처럼 검게 늘어선 나무들을 지나 59번가 앞에 다다랐다. 창백하고 은은한 불빛 한 토막이 공원을 비추었다. 개츠비와 톰 뷰캐넌과 달리 내게는 어두운 처마 밑이나 번쩍이는 간판을 따라 생생하게 얼굴을 떠올릴 여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옆에 앉은 여자를 끌어당겨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경멸하듯 나른하게 미소 지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얼굴 쪽으로 더 가까이 그녀를 끌어당겼다.